뇌체적 질서와 물질, 마음 이원론의 문제. 물질과 마음은 본질적으로 뇌체적인 질서다. 뇌체적인 질서다. 아니구나. 물질과 마음의 통합성을 나타내는 소마 시그니피컨스. 물질과 마음이 근원적으로 같은 것이라는 논의를 전개하기 위해서 보험은 소마 시그니피컨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다. 소마 시그니피컨스의 개념이 함축한 것은 소마, 물질적인 것과 그것의 의미인 시그니펀스, 정신적인 것은 하나의 실체, 리얼리티, 두 측면이지 분리된 별개의 존재가 아니라는 점이다. 시그니펀트, 소마 시그니펀스를 음력으로 표기하는 이유는 소마 시그니펀스를 우리말로 번역하지 않고 소마 시그니펀스도 마찬가지로 굳이 번역하자면 의미라고 해야 한다. 시그니펀스, 사인에서 온 말이다. 기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의미가 그 시그니펀스이다. 사인, 물질, 의미, 에너지, 삼자 관계와 자아의 세 가지 범적, 기호로 가득 찬 우주. 봄의 소마 시그니펀스는 기호학에서 기호의 개념과 매우 비슷하다. 기호는 물질과 의미의 결합으로 정의된다. 기호는 의미를 실어서 나르는 물질인 동시에 물질화된 의미이다. 데이비드 워머크의 관점은 찰스 샌더스 버스와 매우 비슷하다.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결국 이 우주 전체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달려있다. 소마, 우주의 거의 모든 것이 기호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버스 역시 기호 현상을 삼자관계로 본다. 기호, 의미, 물질, 에너지, 이렇게 자아의 세 가지 범주는 기억자, 리멤버링 셀프, 경험자, 익스페리언싱 셀프, 배경자, 백그라운드 셀프. 순수 에너지의 형태로 우리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투명한 존재가 바로 순수 의식이며 배경자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와 물질을 연결해 주는 것이 의미인 것처럼 배경자와 기억자를 연결해 주는 것이 경험자이다. 내면 소통의 훈련의 목표는 기억자를 부정하거나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잘 이해하는 데 있다. 세 가지 범주로서의 자아는 하나의 에너지의 세 가지 측면일 뿐이다.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문제는 기억자만 존재한다고 확신하거나 기억자가 그 나의 본질이라고 착각하는 데에 있다. 봄과 브리스턴, 능동적인 정보와 능동적인 철원, 능동적인 정보와 정보의 행위. 내면 소통과 관련해서 특히 주목할 것은 봄의 정보, 인포메이션 개념이다. 봄이 말하는 인포메이션은 일반적인 의미의 정보라는 뜻을 포함하면서도 그 의미 이상을 지닌다. 봄은 전제가 실체를 지닌 입자이긴 하지만은 양자 잠재력이라는 새로운 종류의 힘에 의해서 안내되는 것을 보았다. 봄은 두 개의 슬릿 실험에 대해서도 파동함수의 붕이라는 전통적인 코펜하겐 해석 대신에 양자 잠재력이라는 능동적인 정보의 개념을 사용해서 새로운 해석을 제시한다. 봄은 물리적인 실체로서의 전자를 고정된 입자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으로 본다. 지속적으로 내부의 구체적인 방향을 향해 붕괴되어 가면서 동시에 바깥으로 확장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이다. 정보의 행위라는 개념이 생소하게 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은 봄 자신도 인정한다. 정보의 행위라는 개념에서 정보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하는 정보와 매우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봄은 양자 잠재력 혹은 능동적인 정보의 작동 방식을 커다란 배가 레이더 신호로 방향을 찾아가는 것에 비유한다. 양자 잠재력은 전자를 입자와 장의 분리할 수 없는 결합으로 본다. 내재적인 질서로서의 장은 능동적인 정보로서 입자의 행동을 가이드한다. 봄은 소마 시그니펀스의 관계 속에서 의식이 몸을 가이드하듯이 능동적인 정보가 물질의 형성과 작동을 가이드한다고 본다. 봄의 능동적인 정보의 개념은 신경세포의 시냅스 연결과 작동 방식을 양자 물리학의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는 토지를 마련해 준다. 브리스턴과 봄의 만남, 능동적인 철학과 능동적인 정보 개념의 통합 가능성. 봄은 우리가 과연 의식에서
내재적인 질서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묻는다. 하나의 기원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넘어서서 내재적인 질서에 편입됨으로써 다른 의미를 함축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비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라는 뜻이다. 자유에너지 원칙에서 내의 추론 과정은 주어진 자극에 수동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역동적인 균형 상태인 알로스 테시스를 향해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예측하고 자신의 모형에 따라서 조절한다. 두 번째, 행위와 관련. 장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텅 비어 있음을 꽉 차 있다. 에너지로 가득 차 있다. 독립적인 실체로서 존재하는 구성 요소들이 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하나의 집합체로서의 전체를 구성한다는 고전물리학의 관점은 프리스턴의 자유에너지 원칙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감각기관을 통해서 유입되는 감각자료는 고정된 실체로 간주된다. 그러나 기계론적인 세계의 관으로 우주나 생명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늘 한계가 있다. 의식과 자의식의 문제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극복해야만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 생성질서와 내면 소통, 생성질서와 인간관계. 기계론적인 세계관의 핵심은 인간관계다. 사물들의 관계를 원인과 결과로 파악하는 것이 인과론이다. 라이프니츠의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철저한 외조적인 질서에 입각한 기계론적인 세계관을 반영한다. 사건들의 연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미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사건들을 전제하고 있다. 공간 속에 흩어져 동시에 존재하는 공존의 개념 역시 개별적이고 구분되는 독립적인 사물을 전제한다. 우리의 일생생활에서는 이러한 기계론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에 별 문제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특히 인간의 의식작용이나 소통과 같은 현상은 외재적인 질서만으로는 설명이 어렵다.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인간의 몸과 마음의 작동 방식을 인간론적으로 이해한다. 예컨대 병에 걸린 것은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침투에 의한 것이고, 소통을 자아에서 설득이 이루어지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유입되는 어떤 메시지에 의한 것이라는 식이다.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은 독극물에 중독되는 것과는 성질이 다르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은 어떤 문제나 현상이 있을 때 그것을 낳은 원인을 찾으려고 한다. 어느 도시에 공장이 처음 세워진 것이 공해의 계기가 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의 불행한 일이 트라우마나 정신장애의 한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의 불행한 일 자체보다는 그 불행한 일이 유발한 고통이나 부정적인 정서를 차단하고 억누르는 메커니즘을 계속 작동시키는 현재의 습관이 더 큰 문제를 불러일으킨다. 생성질서의 대표적인 사례는 바이러스 감염이다. 인류를 팬데믹의 공포로 몰아넣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역시 인과관계보다도 생성질서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정확하다. 바이러스에 감염된다는 것은 바이러스가 독립적이고 외적인 실체로서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는 일종의 DNA 파편들에 불과하다. 그것이 우리 몸 세포 속의 유전자를 교란해 바이러스를 증식시키도록 유도한다. 바이러스는 마치 배의 진행 방향을 알려주는 무선 라디오 신호와 같은 역할을 한다. 배를 움직이는 힘 자체는 라디오 신호에서 오지 않는다. 라디오 신호는 다만 능동적인 정보로서만 작동한다. 바이러스 감염병은 숙조인 사람의 몸이 바이러스에 협조해서 생성해내는 생성질서의 대표적인 예이다. 하나의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는 것을 생각해보자. 씨앗 하나에는 DNA 첨가와 약간의 영양분만 들어있을 뿐이다. 그것이 나무로 자라려면 공기물, 영양분, 햇빛 등 다양한 요소와 에너지가 주어져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프리스턴의 능동적인 추론의 과정 역시 본질적으로 생성질서다. 생성질서로서의 의식, 환경을 지각하고 인식하는 과정뿐 아니라 내부 상태의 핵심인 생성모델 역시 생성질서의 일종이다. 봄은 분노와 같이 특정한 감정상태 역시 생성질서로 본다. 기분 나쁜 일이나 모욕적인 은사로 인해 분노가 생기는 것은 마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분노뿐 아니라 불안이나 우울 등 다른 부정적인 증서를 유지하고 증폭시키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다. 한편 면역 시스템이 바이러스 감염 상태를 이겨내듯이 마음의 면역력, 즉 마음 근력이 강한 사람은 부정적인 사건이 마음을 숙주로 삼아서 확산되는 것을 스스로 막을 수 있다. 몸의 면역력을 키우는 것은 외부 바이러스에 반응하는 몸의 새로운 생성 진서를 만드는 것이고, 내재적인 질서 언어, 레옹 모드, 우리가 실체
중심적인 기계론적인 세계관에서 빠져나오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이다. 대부분의 현대 언어는 기계론적인 세계관에 따라서 명사 중심으로 발전해왔다. 내면 소통과 명상 7장에서 모든 소통은 내면 소통이다. 내면 소통이란 뭔가? 내면 소통의 내면은 단순히 외면적인 것과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내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내면 소통은 모든 소통의 보편적인 모습이며 본래적인 실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형태의 소통에도 내면 소통이 작동한다. 내면 소통은 본질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한 스피치 액트이다. 내면 소통은 내가 나에게 무엇을 설명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위가 아니다. 나는 나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소통을 할 필요가 없으며 무슨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내면 소통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스피치 액트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다. 내면 소통의 개념은 대인 소통과의 비교를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공통점을 살펴보자면 둘 다 언어를 사용한다. 대인 소통과 내면 소통의 가장 큰 차이점은 대인 소통의 경우에는 입 밖으로 말을 뱉어낸다는 것이다. 내면 소통과 대인 소통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내면 소통은 대인 소통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이자 전제 조건이다. 내면 소통 이론은 변화의 이론이다. 대인 소통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의 주요 효과인 반면에 내면 소통에서는 자아의 변화가 주요 효과다. 대인 소통은 상대방을 바꾸는 것을 지향하지만 내면 소통은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을 지향한다. 배경자는 개인으로서 사람 이전의 문제이며 따라서 그것은 연트나 퍼스널이라 개념화하기에 적절하지가 않다. 내면 소통의 뇌과학적인 기반, 언어 처리의 이성 흐름은 A와 B 두 사람이 대화를 했다고 가정해보자. A가 B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하려면 우선 A의 머릿속에서 특정한 메시지나 내용이 사전에 잠깐이나마 리허설 되어야 한다. 언어 정치에는 언어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부위와 말을 하는 것 사이에 부위가 있다.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에는 우선 1차 청각 영역이 활성화된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중에도 자기 머릿속에 끊임없이 내면 소통이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준다. 내가 말하는 것을 나는 동시에 듣는 것이며 듣기 영역과 말하기 영역 간의 밀접한 상호작용 현상에 대해서는 지난 수십 년간 많은 연구들이 거울신경 이론부터 히콕포 글쓰기와 읽기도 내면 소통이다. 모든 종류 대인 소통은 필수적으로 내면 소통을 포함한다. 지금 저는 이 책을 쓰고 있다. 내면 소통의 공동체적인 특성은 소통을 위해서 사회적인 규칙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앤서니 기든스의 구조화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사회적인 상호작용에는 언어 사용들은 이미 존재하는 의와 문법에 구속되면서도 동시에 언어 사용이라는 행위 자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언어의 자원과 규칙을 새롭게 수정해 간다.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의 문법적인 의의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언어를 사용하는 한 머릿속에 혼자 하는 생각이라도 너무나 생각이 아니다. 내면의 소통이 자아를 구성해가는 과정이며 자의식 자체가 내면 소통의 결과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근대화의 가장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가 개인의 발견이라고 하는 것에 어폐가 있다. 가장 중요한 성과라기보다는 오히려 가장 큰 착각 중의 하나이다. 뇌 발달에 있어서의 내면 소통의 중요성, 늘 감싸며 살아가는 이유는 아이의 내는 출생부터 신경세포 간의 시냅스 연결이 급속하게 늘어난다. 생후 2년이 되면 시냅스 연결의 숫자가 최고 수준에 다다른다. 마치 거의 모든 신경세포들이 뇌를 꽉 채울 정도로 빽빽하게 연결이 된다. 이후부터는 자주 사용하는 연결망은 더 강화되고 사용하지 않는 시냅스 연결은 끊어지고 정리된다. 이른바 가지치기가 일어나는 것이다. 마치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 큰 도로가 되고 다니지 않는 길은 숲속으로 사라지는 것과도 같다. 다른 포유동물과 비교할 때 인간은 1년 정도 일찍 태어난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는 태어나자마자 일어나서 걸어다닌다. 그러나 인간은 젖돌이 지나야 겨우 일어서서 걷는다. 인간은 태어나서 적어도 한두 해 동안에는 절대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 여러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이와 양육자 사이의 상호작용은 뇌 구조 발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양육자가 아이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는 신체 접촉을 자주 하고 애정을 어린 목소리를 들으면 아이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된다. 사실 양육자와 아직 언어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린아이 사이의 소통은
두 사람 사이의 소통이라기보다는 양육자의 혼잣말에 가깝다. 내면에 각인된 목소리. 아이는 만 3세에 반에서 4세쯤 되어야 타인의 관점이나 마음 상태를 이해할 수 있는 멘털라이징의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 이 시기 이전에 자아의 형성되기 전이므로 이때의 경험은 일화 기억으로 남지 않는다. 양육자가 아이를 향해서 내면 소통을 하면은 아이 역시 스스로 내면 소통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얻게 된다. 실제로 여러 내 영상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양육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활성화되는 부위가 거의 정확히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양육자와 아이의 관계는 두 개의 고정된 실체가 외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식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양육자의 목소리가 아이의 내면에 각인된다는 것은 그것이 돌에 새겨진 글자와도 같은 고정적인 실체로 존재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양육자의 목소리가 아이의 내면에 들어와 있다는 뜻이다. 아이의 의식에 양육자의 의식이 내향적으로 펼쳐져 있는 상태인 것이다. 그것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생성질서의 과정이다. 어린 시절 자아가 형성되어가는 동안에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들려주는 사랑의 목소리는 아이의 자기가치감의 근원이 된다. 사랑과 보살핌의 목소리는 아이의 자의식의 내재적인 질서로 펼쳐져서 들어가 짜여지게 된다. 아이는 누군가 나를 이렇게 보살피고 사랑해주는 것을 보니 나는 분명 가치 있는 존재다라는 스토리텔링을 습관적으로 하게 된다. 이것이 아이의 자기가치의 근거가 된다. 양육자 자아 동일화 현상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린 시절 우리가 들었던 사랑의 목소리는 우리의 자아를 구성하는 일부가 되어 여전히 우리 내 속에 남아있다. 마음 근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목소리를 계속 나에게 들려주어야 한다. 내면 소통의 유형과 스타일. 내면 소통의 유형은 셀프 토크와 상상 소통. 내면 소통은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선 셀프 토크와 상상 토큰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한편 상상 소통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나 이미 했던 말을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청정이나 상대방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셀프 토크와는 다르다. 회고적인 상상 소통은 인간관계 갈등 상황에서 많이 일어난다. 그때 이야기 했어야 하는데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두 사람이 만나서 사이에 놓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했어도 해결이 잘 안 되는 이유이다. 예견된 상상 소통은 불안 증세를 가져오기도 한다. 불안한 사람일수록 예견된 상상 소통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커뮤니케이션 불안증은 습관적인 부정적인 내면 소통이 가장 큰 원인이므로 효과적인 대처 방법은 두려움이 느껴지는 내면 소통은 의도되었느냐 의도되지 않았느냐의 기준으로 구분할 수가 있다. 내 생각은 내 마음대로 불러일으켰다 가라앉혔다 할 수가 없다. 내 생각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감정 역시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다. 하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을 수가 없으니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곧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바로 나라는 착각에 사로잡히게 된다. 나의 생각이나 감정은 나의 심장이나 내장의 움직임과도 같다. 내가 의도한 것도 계획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그러하다. 커뮤니케이션 불안증 극복하기. 존중과 감사하기의 소통 훈련. 많은 사람이 커뮤니케이션 불안증 때문에 큰 불편을 겪는다. 특히 대정 앞에서 갑작스럽게 한마디 해야 하는 상황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공포감을 준다. 어떤 사람들은 대정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과장된 웃음이나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목소리 톤이 달라지기도 한다. 대정 연설만큼이나 많은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이 구술 면접 시험이나 나를 평가하려는 편집관들 앞에서 나 자신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두렵고 어려운 일이다. 대정 연설이든 면접 시험이든 커뮤니케이션 불안증을 줄이는 방법은 두 가지다. 내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욕심을 버리는 것과 지금 내 모습에 자신감을 갖는 것이다. 면접 시험 보는 회사가 정말 다니고 싶은 직장이라면 잘 보이려는 욕심은 당연히 커진다. 한편으로 나보다 훌륭한 지원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 자신감이 떨어진다. 욕심이 클수록 자신감이 낮을수록 불안감은 증폭이 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든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이 회사 말고도 좋은 회사는 많다고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나 정도면 훌륭한 인재다라는 자신감을 유지해야 한다. 대중 연설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여러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우선 정정하게 잘 보이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대정에게 평가받는 상대로 생각하지도 말아야 한다. 오히려 사랑과 존중과 감사의 마음을 갖고 청중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조치로 생각해야 한다. 평가를 받는 비동적인 대상이 아니라 존중과 감사의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동적인 조치가 될 때 불안정은 사라지고 호응과 신뢰를 주는 설득력은 올라간다. 긍정적인 내면 소통이 중요한 이유는 내면 소통은 스타일에 따라서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내면 소통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사람마다 특정한 이야기 스타일이 있다는 것이다. 내면 소통에도 이러한 이야기 스타일이 있다. 가장 기본적인 스타일 분류 방법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으로 나누는 것이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내면 소통에는 대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이 반영된다. 내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내 모습이 달라지기도 한다. 타인과의 관계는 나의 내면 소통에 투영된다. 주변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서로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비난하는 경향도 두드러진다. 타인에게 적대감을 느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타인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가혹하다. 소통 능력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다. 존중에는 경외심이 담겨있다. 무언가 나를 넘어서는 어떤 것을 느낀다는 것이다. 나보다 더 큰 어떤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이 경외심이다. 눈에 보이는 회장을 넘어서는 더 큰 무언가를 발견하는 마음가짐이 존중심이다. 존중은 그래서 다시 보는 것이다. 내 안에서 나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어떤 존재를 깊이 느끼고 알아차리는 것이 자기 존중의 마음이다. 내면 소통의 힘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 플라시보 체면 선문답. 까지.